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물리치료 윤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는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했었죠. 특히 이제 이 윤리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들이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윤리라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윤리 이론 속에서 특히 우리와 같은 전문인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직업 윤리에 대해서 볼 텐데, 뭐 직업 윤리도 뭐 엄청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직군, 즉 물리치료사에 국한된 그런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은 175쪽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리치료 윤리는 바로 직업윤리에 속하죠. 이 직업윤리란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다. 이 전문가라는 건 우리가 그냥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어떤 역사에 의해서 하나의 직업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어떤 그러한 직업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것, 즉 사회 구성원들이 허락해준 어떤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년제에 와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또 국가에서 치르는 그런 면허 제도를 획득한 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라는 건 사회와 즉 사회 구성원들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전문가라는 건 우리 사회, 국가,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죠. 따라서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기술만큼이나 이런 도덕적인 헌신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은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 윤리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환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임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이 일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시간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특히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환자를 처음에 대할 때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 순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판단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판단, 경험적인 판단보다 더 우수한 판단이 바로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 윤리라는 건 조금 더 이 전문가다운 구분을 지어준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 윤리를 통해서 환자,
또는 고객들과 치료사 사이에 중요한 그러한 차이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즉 물리치료사들이 이런 윤리적인 그러한 이 자질을 갖춤으로써 환자와 좀 더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환자는 물리치료사들에게 검사, 평가, 진단, 예후, 중재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치료사들이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는 더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리치료사,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B라는 치료사, 거기에 좀 더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즉 환자를 좀 더 케어하고 윤리적 어떤 사고로 환자를 맞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어느 물리치료사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 B라는 물리치료사로 환자들은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런 이제 이 좀 더 윤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위와 같이 물리치료 서비스와 함께 상담, 조언, 예방 서비스 등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윤리라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금방 그 얘기했듯이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그렇죠. 이런 직업적인 윤리를 갖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는 더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직업 정신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76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윤리를 보면 윤리는 크게 두 가지 윤리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규범적인 윤리,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적 윤리라고 합니다. 자, 규범적 윤리라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결정과 원칙 등을 갖춘 그러한 윤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자, 가장 인간이 갖춰야 되는 이상적인 덕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리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적인 윤리란 말 그대로 규범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도덕, 이걸 바탕으로 하는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의 윤리가 이제 기술적 윤리죠. 자, 이 기술적 윤리가 도덕적 사안을 기반으로 또는 약간 배제된 경우도 될 수도 있는데, 즉 신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실에 주목한다. 즉 신념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에 주목하는 윤리가 바로 기술적인 윤리입니다. 따라서 이 신념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이 신념이라는 건 금방도 얘기했듯이 전문가가 갖고 있는 캐릭터, 특성,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갖추어진 그런 나의 경험, 지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을 만드는 거죠. 물론 신념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또는 뭐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온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신념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윤리라는 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주목을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 직업 윤리는 바로 이런 기술적 윤리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어떠한 신념을 갖고 행동할 것이냐에 주목하는 게 바로 기술적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윤리에는 전문가들이 행하는 그러한 윤리들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물리치료사 윤리가 바로 이러한 기술적 윤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 물리치료사 윤리는 물리치료사의 행위, 물리치료사의 신념, 그리고 경험적인 기술,
그리고 도덕 관련된 실습,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물리치료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리치료 윤리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윤리다. 즉, 기술적인 윤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전문가로서 이제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사람이 개인적 그리고 지구적 가치를 통합하여 도덕적으로 청렴하는 건 물론 이제 이게 밑바탕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직업윤리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뭐 이게 다 이렇게 그냥 글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윤리라는 것들이 철학 또는 종교 막 이런 데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따라서 교수님 지금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 윤리.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 윤리를 이런 기술적 윤리, 즉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 그 행위는 도덕적인 청렴을 유지하는 행위, 여기에 플러스 다른 사람을 돌보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물리치료사 윤리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직업윤리의 목적은 자, 서로 도덕적 관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상을,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다. 뭐 일맥상통한 의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도덕성의 범위를 인정하는, 즉 넓은 수용, 넓은 마음, 넓은 수용. 자, 이런 걸 갖게 하는 게 바로 직업윤리의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윤리는 아까 행위에 주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는 모든 사람이 행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그 행위 자체보다는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즉 다름의 행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직업윤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직업윤리, 즉 물리치료윤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임상 의사결정 안에서 이렇게 윤리학이라는 그러한 한 챕터를 통해서 지금 물리치료 윤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왜 하느냐? 자, 이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도덕적 딜레마. 이 딜레마라는 게 모호함이죠.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딜레마 또는 의견 충돌을 다루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도덕적 쟁점과 이유를 명료화하고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물리치료 윤리라는 그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도덕적 불명함과 모호함, 상반되는 원인과 의견 충돌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교육을 한다. 이것이 바로 물리치료 윤리 교육의 목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도덕적으로 딜레마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윤리 교육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상에 이제 나가셔서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 안에서는 당연히 딜레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는 어떤 딜레마가 있을 때 그 바탕은 바로 윤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윤리 교육을 받는 거죠. 따라서 윤리 교육은 그냥 한 번 받으면 끝날까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윤리적인 그런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이제 임상에 나가시면 보수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 받을 텐데 그 보수 교육 안에도 이런 물리치료 윤리라는 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전문 직업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적인 윤리는 아주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임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반자의 일환으로 환자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는 물리치료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이유로서 필수가 되는 것이며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독자적 판단과 사회적 조직과 인정, 공익에 대한 책무 등이 어디에 이 윤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교수님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윤리라는 것은 사회와의 어떤 이 역할, 책임, 공익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매 시간마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 교육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 윤리 안에는 이런 전문성이 들어가 있고 독자적 판단, 사회적인 어떤 인정, 공익, 자 이런 것들이 윤리적 판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독자적인 판단이란 바로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문가라는 건 타인의 감독 없이 자신의 판단과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전문가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 의료 환경이 아주 두터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걸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의료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인 위주의 그런 관리 의료 환경이 놓여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리 의료 환경에 있지만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는 당연히 물리치료사들이 책임이 있고 전문직으로서 자율성과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자적 판단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늘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독자적 판단을 위해서 사회적 조직을 만듭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 협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사 협회 자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원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회원 교육, 면허 발급 또는 징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독자적인 판단 행위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 안에서 교육을 하고 또는 징계를 하고 또는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 전문가 조직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자적 판단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공익에 대한 책무입니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다, 그죠? 그래서 사회 이익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직업 윤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윤리를 하는 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그런 모호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걸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이걸 꼭 이대로 해라, 이게 뭐 100% 맞다, 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딱 이 맞다면 솔직히 막 힘들어해요. 이걸 어떻게 해 나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단계들을 좀 거쳐서 윤리적인 어떤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77조 표 8-3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상황이 맞다 했을 때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것과 상충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일단 근거를 찾고, 그러니까 이게 즉 윤리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를 근거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다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제 찾게 됩니다. 즉 사실적인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자, 그런 이제 사실 정보에 대해서 해결할 어떤 현실적인 대안, 또 그에 따른 결과, 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이게 내가 도덕적으로, 즉,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걸 처음에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 있다, 또는 제도가 있으면 내가 굳이 윤리적으로 또는 이러한 애써서 딜레마를 해결할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의료법, 의료기사법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법에 없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내가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따져보는, 자, 그게 아마 첫 단계에서 뭐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따져보고 해서 이건 필요하다, 내가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 확인들을 해서 신중한 결정, 뭐 신중한 결정은 당연히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행위를 할까 말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 행동을 옮기자, 행동을 옮겨서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어떤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리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행동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그걸 다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코로나, 그죠? 코로나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어떤 이 여론 수렴이 있었잖아요.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활동 반경들을 공개돼서는 이건 개인정보에 위배된다. 다수를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공개하자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옳은 얘기예요. 하지만 뭐가 다 공익적인 거냐, 무엇이 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냐를 따져봤을 때는 공개를 하자라는 쪽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행위들이 뭐가 윤리적이냐라는 건 그 과정,
특히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공익적인 것,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바로 이제 앞에서 지금 근거, 사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옆에 그 그림 8-7 그림은 요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환자와 이 의료진 간의 공감을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라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자, 쉽게 해서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 와, 정말 물리치료사로서 너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한 환자의 공감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해요. 정서적 공감은 이 물리치료사는 너무 마음이 따뜻해. 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너무 친절해. 자, 그러한 공감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 치료사와 환자의 이 공감대 형성은 이 두 가지 요소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자, 얘네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치료사와 환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 환자가 치료사에 수응하는, 즉 말을 잘 따라하는 수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만족도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낳는 것은 수능도 그리고 만족도, 이 두 가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보니까 이런 인지적 공감일 때는 수능도가 뭐 한 7, 8, 3, 이제 1이 되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 7, 8, 3 정도 되고, 또는 503 정도, 503 정도 되고, 일단 뭐 절반 이상은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이 전문적인 지식 안에는 당연히 윤리적인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능도 만족도는 이러한 지표를 보이더라. 한 7.78, 0.5, 여도 0.5.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어떤 수능도와 만족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서적 공감을 따라가 보니까 만족도는 위에보다 좀 낮아요. 그죠? 0.519 또는 0.69. 수능도는 너무 낮습니다. 0.17. 당연한 결과 같아. 그지? 그지? 이 물리치료사가 친절하기만 해. 이 친절한 물리치료사한테 환자들이 고스란히 자기 몸을 다 맡길까요?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 그런 수능도 낮다는 거지. 만족도도 인지적 공감보다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 하나 그냥 예로 이제 연구 어떤 결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료사와 환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은 내가 충분한 그런 물리치료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윤리관,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친절함, 환자의 어떤 마음을 아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100%의 어떤 수능도와 만족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친절한 것보다는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수능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지표다. 뭐 그걸 지금 한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러한 직업 정신을 사회와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사회와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등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이 직업 윤리를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윤리 강령 또는 윤리 규범이죠.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이란 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고요. 도덕적 이해의 근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사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령에 수반되는 지침력은 당연히 공식력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맺은 사회적 계약이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윤리 기준을 추구하겠다는 어떤 약속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규범은 당연히 모든 어떤 그런 전문가들은 이런 윤리적인 어떤 이 규범, 강령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한국의 물리치료사 역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마 뭐 이게 윤리치료 개론 이런 데 한번 잠깐 이제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임상에 나가면 뭐 어떤 행사 때마다 이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서를 하게 돼요. 뭐 이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 뭐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선서를 하잖아요. 이런 선서들이 바로 이제 이런 윤리 강령이고 사회와 맺은 어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만든 윤리 강령은 총 10가지 항목이 됩니다. 네, 봉사하는 거, 건강증진 장애 예방하는 거, 연구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친절, 정성을 다하는 어떤 책무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환자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되고, 상업적인 광고로 이용돼서도 안 되고, 친목을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발전에 또 헌신해야 되고, 국제 어떤 그러한 협력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10가지 윤리 강령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죠? 그리고 뭐 봉사를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인류에 봉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조항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좀 브로드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을 보면 여러분 책은 지금 179쪽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뭐 이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다 똑같겠죠. 환자 관리, 상담, 교육, 연구, 행정 뭐 이러한 형성한 윤리적 원칙을 정의를 하고 전문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직업적 역할, 책임 가져야 되며 물리치료사 학생 뭐 이런 모든 물리치료와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윤리의 원칙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따라서 미국의 물리치료사 협회가 이러한 기준을 설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에 대한 어떤 목적들을 기재를 했고요. 이런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은 총 8개 원칙이 있어요. 이 8개 원칙에는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연민 진실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있고 이 핵심 원칙 뭐 권리를 존경한다, 연민 줘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쭉 해서 참여해야 된다까지 이 8원칙이 있고요. 이 8원칙 안에 이제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번 원칙 안에는 2개의 조항이 있고 쭉 뭐 이 7원칙에는 6개의 조항, 8원칙에는 4개의 조항, 이제 실천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8개 원칙에 36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을 세밀하게 좀 만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서 정당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윤리 강령을 미국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 교육에서 필수 그런 교육으로 이 윤리 강령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조금 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물리치료 윤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강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치료 윤리는 존중입니다.
사람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차와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즉 고객의 차이점을 이해해라.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저게 바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그렇다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을까? 첫 번째가 문화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즉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 공감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내용 어렵지 않다 그죠?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첫 번째가 문화적 역량을 키워라. 문화를 이해해라. 그런 문화를 이해한다는 말은 포용력이고 공감 능력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적 역량을 갖춰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페이지 181쪽에 보니까 그림 8-8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다양한 문화. 손동작은 같지만 문화가 다름으로써 이 손동작이 가리키는 그냥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지. 그죠? 미국은 좋다. 독일은 이란 미친 뭐 좀 미친 사람 취급한답니다. 일본은 이게 돈이다 또.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돈 모이는 거죠. 뭐 프랑스는 가치가 없다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라는 게 다양성 존중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편견입니다. 편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편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거에서 가장 핵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즉, 다문화를 공감해야 된다. 응? 이 편견은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을 갔는데 엄청 너무 친절하게 어떤 그 첫 경험이 나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되면 막 일본을 욕하는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본을 갔는데 첫 어떤 인상이 너무 나빴어, 막 불친절하고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는 거죠. 뭐 하나의 예로 이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런 편견이라는 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입견,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어떤 판단력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이러한 편견은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사상으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다. 단순하게 편견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국지주의, 성차별. 자, 이런 사상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 사상은 나의 어떤 신념이 되고 이런 것들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앞에 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보니까 이제 wow, you English is so good. 자,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영어 뭐 참 잘하네요. 당신이 영어 왜 이렇게 못해요?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뭐 들었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하나하나가 이거 보니까 go back to where you come from 어디서 왔나 다시 나라 돌아가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편견에 속하는 거예요. go up 네? 예, 인종차별 이게 다 편견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편견 안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 성에 대한 편견, 인종과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당연히 장애. 예? 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애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표현되는 게 맞고 성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에 대한 편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성차별 없애야 되고 인종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응? 당연히 소수자들이 근데 뭐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농업이나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직종들에서는 우리가 다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또 신문 보니까 뭐 배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배추를 그냥 있는 배추를 다 이렇게 갈아엎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그게 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 우리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차별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다양성의 존중. 그 다음 볼게. 우리가 이 물리출사 윤리의 요소에서는 정직성, 이해 충돌. 자,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 자, 물리치료 윤리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인이 갖춰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다시피 정직해야 되고 또 이해 또는 이익 충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또는 그걸 해결해야 된다. 자, 특히 뭐 정치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성과 거의 맞닿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임상에서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해 충돌은 개인의 사리 사욕에 개입된 경우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키고 공정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이해 충돌은 개인의 역할 책임을 위협하고 합당한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닌 것을 합당하게 만드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역할 책임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 붙여진 책임. 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물리치료사 역할 당연히 다 압니다. 근데 그 역할을 위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관계를 합당화시켜요.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편익을 얘기합니다. 즉 나에게 오는 만족, 이익 이런 걸 이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 이익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해 충돌 상황이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판사는 판결할 때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의 가족들이 만약에 재판에 받게 되면 그 판사가 공정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런 게 바로 이해충돌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해충돌은 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이해충돌, 즉 뭐 어떤 환자가 치료를 잘 받아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뭐 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이해충돌이라고 보면 되는데 반대로 체계적인 이해충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제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게 체계적인 이해충돌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이해충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잡아가는 것도 역시 윤리, 전문가 윤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정직성과 이해충돌에서 내용들을 쭉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의료 내에서의 제도적 갈등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정직성과 이해충돌 안에 있는 요소예요. 관리 의료, 아까 제가 관리 의료는 얘기했잖아요. 어떤 나라, 어떤 조직, 체계 내에서 의료를 관리하는 제도, 이게 이제 관리 의료 시스템인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공공 의료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험 수가라는 걸 정해놓고 그 수가 안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병원에게 그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수가가 만들어졌는데 이 수가가 공평하지 않아. 예를 들어 불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돈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개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포괄술가제라고 해서 이 질병은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내면 치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수가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이제 불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것도 역시 안에서는 뭐 엄청 말이 많습니다. 응? 병원에서는 이건 포괄수가제를 통해서 오히려 비급여가 더 생산된다. 왜? 돈이 안 된다는 거지, 포괄수가제는. 그래서 다른 어떤 비급여 체계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됐다. 막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제도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것도 역시 이해 충돌 안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표 8-8에 보니까 전문가와 사업적인 어떤 가치에 상반된 어떤 이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물리치료 전문가. 그러면 원리나 이론 등을 통해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사업가의 어떤 가치에서 보면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야,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10분, 뭐 15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뭐 어느 세월에 환자를 다 치료해. 5분만 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물론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물리치료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이걸 사업적인 가치에서 보면 야, 물리치료만 했으면 어떻게 미용도 해야 돼. 응? 뭐 건강 관리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주로 여기 보면 효율성, 이윤, 최대 이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 제도 안에서 어떤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사업적 가치들이고 우리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전문적인 어떤 행위들만 고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 안에서 이제 갈등을 빚어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의 알선입니다. 이 의사의 알선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 모든 이제 의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사의 의뢰가 의사에게 이윤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우리나라와 같이 예전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 물리치료를 행했는데 그러한 지도가 의사들에게 이윤을 주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물리치료사들한테 직접권을 주니까 더 의사들한테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사의 알선, 즉 의사의 의뢰, 감독, 지시 이런 건 모든 세계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의사의 감독하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법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의료기사법도 개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이거는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 언론인과 교직원들 포함한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는 금액 일정 부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의료인한테 포함이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떠나서 모든 선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 뭐 미국도 보면 오히려 미국은 이 협회에서 선물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뭐 100달러 아니면 100달러 이하의 어떤 선물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범죄하지 마라. 자, 왜냐하면 저희 보니까 자, 이 선물이라는 건 그죠? 선물이라는 건 환자가 자기가 너무 고마운 거야.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냥 정말 고마워서 하는 그런 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막 금액이 몇 천만 원 이런 거 뭐 없어요. 뭡니까? 그림이나 뭐 초콜릿 아니면 자기 집에서 수확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감사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하지 마, 받지 마. 자,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선물을 관례, 감사의 표시로 여기는 나라들, 즉 뭐 예를 들어 뭐 유교 사상이 깊은 이런 나라들한테는 이게 관례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제도로 막는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선물이라는 판단은 건전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물은 사내 방침, 내용, 의도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윤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윤리 안에는 교육과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어떤 교수의 역할에서 윤리는 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사 설계를 통해서 임상 실무를 도와주도록 학생들한테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종류가 이제 뭐 졸업 논문을 한다거나 대학원 지도를 한다거나 해서 교육과 연구 역시 물리치료 윤리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예, 그 다음 이제 윤리의 한 부분에서 이제 도덕성과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자, 이건 명확하게 딱 제목이 나와 있어요. 범죄 행위다. 이는 뭐 윤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9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당연하죠. 이게 뭐 윤리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다. 그냥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하는 거는 성에 관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따라서 두 가지 범죄로 본다고 하는데요. 대가성이 있느냐 성희롱. 그러니까 내가 뭐 승진시켜줄게, 급여 인상시켜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 또는 적대적인 근무 환경,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위협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희롱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성희롱은 단 한 번의 어떤 이 언짢은 제한 이것도 다 성희롱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희롱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아주 범죄 행위다. 뭐 논란의 가치가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러한 성희롱은 환자들에 대한 성희롱이 있고, 즉 치료사가 환자에 대해서 성희롱하는 것도 있고, 또는 환자에 의한 성희롱이 있다.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에게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캐나다의 연구를 보니까 92%가 환자에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한 바가 있다 하고요. 또 실습 중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66% 이상이 환자에게 좀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당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거 중요하고, 부적절한 판단 이것도 많지. 근데 보면 대부분 이거 숨기려고 하죠. 은폐하려고 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병원은 거기서 일어난 그런 환자에 의한 성희롱 같은 걸 은폐한다. 왜? 이윤 추구 때문에 은폐한다. 이건 당연히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의 약물 남용 이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다. 이런 약물들을 많이 하면은 무단결격, 폭력, 폭언, 판단 오류, 체력 감소, 그 이상의 위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게 약물 남용이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되고 이게 질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약물 남용을 통해서 어떤 범죄적인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럼 당연히 범죄자죠. 그런데 중독이 됐기 때문에 환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응? 글쎄, 뭐 저도 뭐 딱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약물 남용이 지속되면 중독이 되고 중독은 이러한 폭력을 낳게 됩니다.
사기다, 사기. 사기도 범죄 행위다. 특히 이제 의료에서의 사기는 이런 것들이죠. 부당 청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했는 걸로 청구를 한다는 거. 그래서 허위 진술에 속하고요. 사기는 의료에서는 이건 부당 청구가 되고, 부당 청구는 결국은 그렇죠. 사회 재원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악 영향을 낭비입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자, 이 내부 고발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이 내부 고발의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부 고발이 여러분 뉴스에서도 봤듯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게 바로 내부 고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어떤 어떤 결정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이 윤리적 딜레마에서 최고의 어떤 어려움, 겪는 것이 바로 내부 고발이다. 따라서 내부 고발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 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지? 예, 참고로, 8-10, 194쪽에 있는 내부 고발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자, 아동학대도 역시 법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이 제26조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 반드시 신고하게 되고 특히 물리치료사와 같은 이런 의료 직군들, 교직원 총 24개 직군은 반드시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처벌받고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아동학대를 보고하는 기준은 뭐냐? 뭐를 보고 이렇게 아동학대라고 하느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면허를 따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즉, 면허를 딸 만큼의 지식적인, 경험적인, 즉,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본 것이 바로 합리적인 판단, 의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꼭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표 8-11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노인학대. 자, 노인학대도 내용 197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되겠고요. 뭐 가정 내 학대부터 신체학대, 정서심리학대, 방치, 유기, 재정적인 착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확인하고요. 자, 이거 한 개 명심합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대상분들 60% 이상, 거의 70-80%가 어르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어르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힘이 없을 것이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것이다. 뭐 등등의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노인도 환자로 취급합니다. 환자입니다. 환자. 예?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치료해라. 그대로 매뉴얼대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그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 선입견이 바로 노인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상에서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도 그냥 환자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똑같은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라.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임상 의사결정을 배우고 지금 이제 물리치료 윤리를 배운 건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사회의 리더, 관리자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되고 연차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라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이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 줘야 돼.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래서 이 관리자가 갖춰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 안에는 바로 리더십의 윤리가 있는 거죠. 헤드십, 어떤 칩이잖아요. 그죠? 칩, 헤드. 헤드와 이 관리자는 다른 겁니다. 헤드는 그냥, 그냥 책임자예요, 책임자. 너는 칩이야, 너는 헤드야. 그럼 그 조직의 그냥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다르죠.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리더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리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임상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밑바탕은 바로 윤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더자의 역할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8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우리가 임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여러분은 결정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환자와 접했을 때 어떻게 임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체계대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작성도 하고 해서 현명한 어떠한 그런 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 안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졸업 후에 훌륭한 리더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임상 의사결정 수업은 요거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